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지난 반백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기적이나 요행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야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곤 했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은 제 인생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기적에 가까운 놀라운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이 나이에 와서 보니 그 일은 사실 제 힘으로 불러온 일이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 제 열심의 세월이 절 배신하지 않았다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다지 부유하지도 않은 집에서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게 셋째로 태어났어요. 네 남매 중 셋째였고 게다가 딸이었죠.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절 시집 보낼 때만 잠깐 절 1등으로 봐주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저를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였죠. 보통의 이야기가 끝맺을 때 묘사되는 거의 신분 상승급의 결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군요. 제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랍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통신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폰팔이라고 낮춰 부를 때도 종종 있지만 하는 일이 영업직도 아니었고 오히려 엄연한 대기업 정직원이었죠. 물론 급여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한낱 계약직으로 일하는 상담원이었던 제 월급보다는 많았어요. 저는 고졸에 가진 재주도 없어 열심히 전화 상담만 했지만 남편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쩜 그리 야욕 하나 없이 답답한 면만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윗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도 혼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고 무슨 일이건 원리 원칙대로만 처리했어요. 복사제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이었죠. 회사 생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효도까지 그렇게 정석대로만 했다니까요. 기념일 딱딱 다 챙기고 허튼 말 하지 않고요. 효도를 정석대로 했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딱 맞아요. 남편의 집안 환경은 좀 특이했는데 그런 특이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 된 도리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갈비 맛집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아예 가게 건물이 따로 있고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갈비를 파는데도 손님이 늘 바글바글했죠. 동네 상권이 아닌 지역구 상권을 쥐고 있는 가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 외식할 만한 일이 생겼다 하면 시댁이 운영하는 갈비집에 오는 게 당연시 여겨졌을 정도니까요.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막내였고 남편을 제외한 모든 형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왜 형 누나들처럼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난 요리도 못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지 않잖아 라며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혼자만 다른 일을 하는 남편은
늘 형제들 사이에서 겉돌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시를 당했어요. 기열이 너 몰골이 그게 뭐니? 눈밑이 시꺼매가지고 괜히 더 없어 보인다 야. 어제 회식이었어. 부서 회식이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더 좀 있어 보이게 좀 하고 다녀. 누가 널 내 동생으로 보겠니? 오빠라고 해도 믿겠다. 아님 너도 회사 때려치우고 엄마랑 일하든지. 형이 기초부터 차근히 알려줄 테니까. 넌 왜 편한 길 놔두고 굳이 어렵게 가려고 그러냐? 나 이번에 차 바꾼 거 봤지? 땡땡에서 새로 나온 모델이야. 오버하지 마.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아니, 와이프랑 같이 일해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여유 있게 살아 우리. 하유, 그게 여유냐?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신랑이랑 우리 가족은 하와이 여행 가. 이게 여유야 여유. 너 이래갖고 애는 제대로 키우겠니? 우리 애들은 다 캐나다, 호주로 유학 보내놨는데 니네 애만 한국에서 키울 거야? 한국은 너무 후진국이라 이런 데서 애 교육시키는 거 아니다 얘. 저는 매번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대놓고 너희 가난해서 어떡하니? 시계 소리를 하며 저희를 무시하는데 솔직히 인간성이 덜 떨어져 보이고 정말 밉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다지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형 누나가 아무리 무시하고 심지어 약을 올려도 그저 덤덤하기만 했죠. 그러면서도 매번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다 보니 너무 속이 터졌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불만을 토로하며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네 큰조카가 호주에서 온대. 다들 일요일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일요일 오전에 출발할까? 거길 뭐하러 가? 가면 또 어김없이 니넨 돈 없어서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댈 게 뻔한데. 큰조카 호주에서 오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갈 필요도 없잖아. 난 당신 형 누나들이 우리 거지 취급하는 거 더 이상은 듣기 싫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당신은 속도 없어? 그딴 소리들을 맨날 들으면서 거길 또 가게? 한마디도 제대로 대꾸도 안 하고 말이야. 당신이 대체 뭐가 못나서 형 누나한테 맨날 그딴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가족끼리 시간 내서 얼굴 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원래 어른 되고 나면 시간 내서라도 만나는 게 맞고. 게다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기회 될 때마다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것도 있고 말이야. 난 당신 형 누나 보는 거면 싫어. 우리끼리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검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왜 그 집만 가면 그렇게 남의 집 돈자랑을 들어야 하고 거지 취급을 당해야 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또 날 얼마나 깔보는지 알아? 아주 지겨워 죽겠어.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매번 나한테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해?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나 혼자 갈게. 난 그동안 당신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앞으론 억지로 가지 마.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쌓였던 울분이 금세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그 주 주말에 혼자 시댁을 다녀왔어요. 제가 눈치가 보여 괜찮았냐고 물어보니 괜찮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사람이 미워질 정도로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는 게 맞는 거라면서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눈치 보고 그러면서 속 썩이고 곪으면 쓸데없는 불편감만 생긴다면서요. 1,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길게 보려면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하길래 오히려 한동안은 남편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네요. 설마 남편이 화가 났는데 일부러 돌려 말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한 말들이었고 이후로도 제가 불편할 만한 자리는 다시 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대로 쓸데없는 눈치를 보지 않았답니다. 대신 시댁을 아예 안 가진 않았고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이 최대한 없을 때만 골라서 갔어요. 시어머니만 볼 수 있는 자리면 무조건 갔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당신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시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처럼 그렇게 대놓고 놀리고 사람 무안하게 하는 법은 일절 없으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도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걸 보시곤 그냥 무뚝뚝하게 계실 뿐이었죠. 전 그런 시어머니가 훨씬 편했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제가 가고 싶을 때만 시댁을 가니 시누이나 아주버님이 싫은 소리를 해도 웬만해선 웃고 넘기고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적응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었을 무렵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아이라 저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죠. 평소 왕래가 잘 없었던 저희 친정 식구들도 찾아와서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말들을 건네주었고 작은 아기 선물들도 주었어요. 엄마가 된다는 건 뭐랄까요? 그전에는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온몸이 퉁퉁 붓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자마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님, 아주버님과 두 시누이, 그리고 몇몇 조카들이 산후조리원을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모유 수유를 막 끝냈을 때였는데 시누이들은 절 보자마자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아니 올케, 아무리 그래도 이몰골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기어리 놀래서 도망가겠다. 애초에 임신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 아니야? 세상에, 이거 언제 다 빼? 살 빼긴 뺄 거지. 기골이 아주 장대하다 장대해. 무슨 불곰인 줄 알았네. 시누이의 말도 화가 나는데 아주버님은 제 딸을 보더니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저기 제가 슬기야? 어라, 기어리를 하나도 안 닮았네.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쟤는 엄마를 닮았어. 재수씨, 첫 출산 맞아요? 혹시 숨겨둔 과거가 있나? 어머, 그러네. 애가 지 엄마를 쏙 빼닮았어. 어쩜 저러지? 누가 보면 둘째 낳은 줄 알겠다. 몸도 힘들고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인데 사람 앞에 놓고 저런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해대니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갈 리 없었죠. 지금 출산한 산모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개념이 없기로써니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픈 사람한테 불곰이라느니 과거가 있었냐느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손이 시누이한테 뭐? 개념이 없어? 그럼 이게 개념이 있는 행동이에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출산 축하해주기는커녕 사람 하나 이상하게 몰아가잖아요. 출산 경험 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또 몰라. 뻔히 몸 힘든 거 다 알면서 일부러 화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봐 재수씨,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말이 심하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그럼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은 화도 안 나셨는데 해서는 안 될 소리들 그렇게 해대셨어요? 그만들 해라. 창렬이 너도 주연이 주미도 잘한 거 없다. 애가 막 출산하고 몸 푸느라 행색을 좀 못 가꿨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먼저 뭐라고 했던 건 니네 아니냐?
사람들 많은 데서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입 다물어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소란스러워지자 잠자코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죠. 시어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물이랍시고 들고 온 기정이 몇 봉지만 남기고 먼저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시어머니 볼일 다 보시면 내려오라면서요. 그렇게 돈도 대단들 하시게 번다는 양반들이 고작 기저귀 몇 봉지만 들고 온 걸 보고 저도 어이가 없어하며 수납장에 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나가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쓴소리를 하셨어요. 너도 잘한 거 하나 없다. 서운하고 섭한 게 있으면 그 부분만 잘 말하면 되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헐뜯는 얘기를 하면 쓰냐? 가족들한테 그렇게 못된 말하고 화를 못 참는 성미면 들어오던 복도 놀라서 다 달아나겠구나. 애도 생겼는데 앞으로 행동거지 신중히 하거라.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저도 욱해서 달려든 부분도 있고 해서 알겠다고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곧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더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죠.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어머니만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릴지언정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있는 곳엔 웬만해선 잘 가지 않았어요. 당시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그 사건을 전해들은 남편도 전부 다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덜 가지게 되었고요. 그 사이 저희 딸은 무럭무럭 예쁘게도 자라났답니다. 처음 애가 신생아일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애가 한번 웃을 때마다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실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딸은 누굴 닮았는지 애가 너무 순하고 영특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았죠. 저는 처녀 시절에 비하면 살도 많이 찌고 머리숱도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딸아이가 걷고 뛰고 말을 배우고 책을 읽는 걸 보다 보니 처녀였을 때보다 배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특히 저희 딸은 미국 만화 영화를 좋아했는데 애가 하도 좋아하다 보니 저는 그 시리즈의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를 곧잘 했고 나중에 커서는 미국 영화 드라마를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때에도 제가 구할 수 있는 DVD랑 DVD는 전부 발품을 팔아서라도 구해다 준 것 같네요. 저는 저희 애가 원한다면 학원도 보내주고 힘들어하면 쉬게도 해주며 애가 스스로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어머님, 혹시 슬기는 외고 시험은 따로 준비 안 하시나요? 외고요? 글쎄요.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슬기가 딱히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해서. 외고 준비하는 애들은 뭐 몇 년 전부터 공부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슬기처럼 영어를 월등히 잘하는 아이들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학교에 특목고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애들과 비교해보면 슬기 내신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저번에 들어보니 슬기 이번에 토익 시험이 800점대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그거야 그냥 한번 봐본 건데 그 정도면 원서 정도는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붙으면 애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슬기랑 한번 고민해보세요. 당시 저희의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의욕이 있던 분이셔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상담이 끝난 뒤 남편과 딸아이와 며칠 동안 의논을 해봤어요. 저희가 유학을 보낼 형편까지는 안 되었어도 특목고는 충분히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딸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했고 원서를 썼지만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수험 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다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붙으면 좋았을 텐데 슬기 그 학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많이 아쉽지 않아? 괜찮아. 나는 사실 다른 애들에 비하면 공부도 별로 안 했잖아. 같은 반 친구 중에 세희라고 중학교 1학년부터 입시한 애가 있는데 걔도 떨어졌대. 걔가 전교 1등인데 말이야. 그런 애도 떨어지는데 내가 덥석 붙으면 안 되지. 저희 딸은 저보다도 생각이 깊고 착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 말이 맞다 싶었고 이후로는 다시 딸아이 교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남편도 부장직을 따라 일이 바빴고 저 역시 관리자로 일하며 신입 교육을 시작해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저희 딸은 혼자서도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이니 믿고 관심을 끈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엄마로서 안일하기 그지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 막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딸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는 혼비백산에서 애를 찾으러 온 동네를 뒤졌는데요. 저희는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도 딸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8시가 넘어서야 딸이 스스로 집에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안 그러던 애가 말도 없이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하루 종일 핸드폰을 왜 꺼놨냐고? 당신 진정 좀 해 일단. 슬기 너 일단 이리 들어와라. 와서 엄마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다 털어놔봐. 당신은 따뜻한 물 한 잔만 떠와. 얼른. 남편의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저희는 애를 계속 어르고 달랬는데 저희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아주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죠. 저희 딸아이와 같은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 심지어 같은 반으로 진학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원래는 중학교에서부터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온 저희 딸이 첫 학기에 전교 1등을 했었는데 그게 시샘이 나서 애를 못 살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일부러 체육복을 훔치고 애 책상에 우유를 쏟고 남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고 저희 딸은 1학년만 버티면 2학년 때부턴 다른 반이 될 줄 알았는데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죠. 어디 양아치도 아니고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저희 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은 저희 부부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학교로 쳐들어가서 선생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대체 학교 선생이 되어서 애가 맡고 있을 동안 뭐 했느냐고요. 결국 그 아이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저희 부부한테 싹싹 빌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분은 풀리지 않았죠. 징계라고 해봤자 학생부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였고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커지길 원치 않아 말로만 싹싹 빌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아이는 그 가해 학생과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미 그 친구 편을 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어차피 가서 공부에 방해만 받을 것 같다는 게 딸아이의 판단이었죠.
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희 딸은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해 명절,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또 한 번 척을 지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남편이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주버님과 시누이들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시작은 시누이들 둘이 저에게 주제넘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아니 올케 얘기 들었어. 슬기 안 좋은 일 있다고 학교 자퇴했다고 말이야. 자퇴를 했어? 나는 안 좋은 일 있다는 것만 들었지 홀랑 자퇴를 해버렸는 줄은 몰랐네. 왜 굳이 자퇴를 했어? 다른 학교로 애 전학을 보내든지 하지.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친구 사귀고 이러면 슬기가 힘들 것 같대요. 지금은 그냥 아예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도 차라리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도 며칠 동안 얘기 나눠보고 결정한 거라. 이래서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니까? 차라리 애를 유학을 보내든가 하지 왜? 아, 그건 또 형편이 안 되나? 그렇지 않아도 애가 알아서 공부 잘하니까요. 그래봤자 애는 애지. 어른들이랑 생각이 같은 줄 알아? 애도 막상 저기 뭐야 승원이랑 승주처럼 호주 나가서 넓은 세상에서 공부했어봐. 학폭이 뭐야? 슬기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지. 맞아. 그리고 올케가 가만 보면 애를 너무 감싸고 도는 경향이 있어. 애가 그럼 중졸로 있겠다고 그냥 중졸로 살게 냅둘 거야? 부모라면 애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옆에서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곳이나 약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도 저희도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남한테 그런 말 듣는 거 불편하네요. 어쩌다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마주치더라도 말도 잘 안 걸던 양반들이 갑자기 위로인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를 말들을 마구 해대니 저도 자연히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괜히 딸아이가 듣고 위축될까봐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대화에 아주버님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주제를 넘다 못해 아주 산으로 가버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화를 참고 점잖게 이야기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죠. 이게 다 요즘 애들이 다 오냐오냐 자라서 그래. 솔직히 우리 애들은 해외 나가서 향수병도 알아보고 영어 배우느라 고생도 해보고 하면서 성장통을 겪었잖아. 근데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기어린 애가 애를 좀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경향이 있더라고. 지금 그 말씀은 잘못이 피해자인 저희 슬기한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언행은 전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거 모르세요? 개념 없고 비상식적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개념이 없고 비상식적이라고? 그럼 딸내미 꼴랑 하나 키우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못 챙겨서 나가서 맞고 다니게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야? 재수씨, 내가 옛날부터 많이 참았는데 말을 정말 이상하게 하는 버릇이 있네? 누가 누굴 보고 지적질이야. 지금 재수씨가 벌인 짓을 냉정하게 보라고. 애를 다 벌어놨잖아. 아주버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거실에 잠자코 있던 남편까지 대화에 합세를 했어요. 남편이 끼어든 건 처음이라, 정확히는 화를 낸 건 처음이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럼 우리 애가 남들 다 간다는 종합학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한 게 잘못이라는 거야? 아님 형네 민준이처럼 어디 술 처먹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야 된다는 거야? 형이야말로 아들내미 양아치처럼 키우지 말고 간수 잘해. 보자보자니까 남의 딸한테 무슨 소리들을 짓거리는 거야? 나도 내 와이프도 애한테 못해준 거 하나 없어.
우리 애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다고. 우리 아들은 성인이잖아, 새끼야. 성인이 오토바이 좀 못하냐? 그리고 이 자식이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뭐? 남의 아들한테 양아치? 누가 들으면 음주운전은 합법인 줄 알겠네. 그따위 사고방식이니까 형이나 걔나 양아치라고 하는 거야. 누나들도 그건 인정하잖아. 그리고 누나들도 다들 입 조심해. 위로랍시고 그딴 소리나 해댈 거면 입 다물으라고 그냥. 애들 고생한 엄마 돈으로 해외로 보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신 일들이라고. 자기 손으로 애 아침상 한번 안 차려봤을 인간들이 남의 집 사정에 감나라 배나라 지적질이야. 뭐라고? 야, 너 지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우리 애들 밥을 왜 안 차려줘 내가? 엄마 돈, 본인들 돈인 양 애들한테 쏟아부어 놓고 손수 키운 척 온갖 가정들을 떨면서 입만 살아가지고는. 그렇게 애들을 잘 키워서 애들이 지 엄마 한국 이름도 모르냐? 야, 너 입 안 다물어? 인간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쩜 이렇게 취해지기만 하냐. 앞으로 가족 모임에 우리 가족 부르지 마. 알겠어? 남편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화를 내고는 저와 딸을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저도 저희 딸도 어안이 벙벙했죠. 평소 화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무섭다더니 남편은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방방 못할 말들만 쏙쏙 골라서 해치우더군요. 집안에서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희 가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남편을 포함한 네 남매는 전부 시어머니 앞으로 불려가 한참을 혼나야만 했어요. 물론 남편은 그냥 병풍처럼 예의상 서 있었을 뿐 주로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향한 호통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시어머니는 그래도 상식적인 분이시거든요. 대체 저희 남편에게 무슨 말씀으로 혼을 내실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에게는 형 누나한테 너무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딱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 시기엔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인 것 같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는 시댁 가족들한테 쓸데없는 신경을 일절 끊어버리고 오직 저희 가족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딸아이 역시 무섭게 공부에 몰두했고요. 딸아이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진로를 심리상담가로 결정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에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며 딸을 축하해 주었죠. 무뚝뚝하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고급 노트북과 가방을 선물로 보내주셨답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아직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팔순을 맡게 되셨는데요. 1, 2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팔순 때는 아무리 싫어도 시댁 식구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를 어디에서 열 것인지, 손님들은 어떻게 초대하며 식당 직원들은 부를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저희는 큰맘 먹고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과거에 크게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께 혼이 났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만큼은 서로 기분 나쁠 일 없게 하자고 약속을 단단히 한 뒤 최대한 사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장소와 음식, 한복점과 기타 정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졌고 저희는 겨우 평화롭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주버님과 시누이의 대화가 통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제 하나둘씩 50대 넘어가게 되니 다들 전만큼 혈기왕성하다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허튼 소리를 하면 괜히 서로 피곤해지기만 하니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고 그때마다 빠르게 자리를 파했어요. 그렇게 조심하며 팔순잔치를 준비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족끼리만 보기로 한 팔순잔치날이 오게 되었죠. 남편 형제들만 해도 내 남매들인데 친척들만 불렀는데도 아무리 많이 추렸어도 거의 40명 정도는 모이게 되었어요. 다른 집안 사람들은 그냥 와서 식사만 간단히 하고 가시는 편이었고 실제 시어머니와 왕래가 있으신 분들이 늦게까지 남게 되었죠. 저희 아들까지 전부 모이게 되니 직계가족 자리도 북적이는 느낌이 상당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나중에는 조금 정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누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버님네 큰아들이었고 그 뒤를 큰 시누이네 형제들이 쫄래쫄래 따라가더군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애들이 자기들끼리 제 쪽을 보며 영어로 대화를 하니 저는 기분도 나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무시해 엄마. 어쩜 저 나이 처먹고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넌 다 알아들었어? 쟤네 뭐래니? 그냥 지들끼리 질라든 농담하면서 웃는 거야. 몰라도 돼. 영어를 잘하는 딸이 그렇다고 하니 저도 잠자코 있었고 괜시리 그 애들이랑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의 애들, 그러니까 제 조카들은 죄다 영어로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아주 농담도 하고 키득키득 웃기도 하면서요. 애들 목소리가 좀 커지자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영어를 자제하라고 한 소리 했는데 애들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쑥덕이더군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도 그저 사람 좋은 미소에 얼굴에 걸고 있을 뿐 애들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더군요. 그렇게 언짢은 상태에서 시어머님이 실수로 수저를 놓치게 되어서 식탁 위가 잠시 어지럽혀지게 되었어요. 시누이들과 제가 먼저 새 접시와 수저가 필요하겠다고 말하며 식탁 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이들 중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질 않더군요.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던 차에 조카 중 한 명이 제 딸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조카가 웃으면서 한국말로 말을 하더군요. 야, 쟤는 한국에만 있었고 영어는 못한대. 쟤한테 영어 쓰면 안 돼. 맞아. 중졸이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가 막내인 건 알 거 아냐. 야 막내, 네가 접시랑 수저 가지고 오라고. 수저는 알아듣겠지. 쟤는 왜 대답을 안 하니? 야, 너 수저 가지고 오라고. 중졸이라 수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알파벳은 아니? 조카들은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제 딸을 대놓고 흉보고 놀렸죠.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제 딸이 좀 더 빨랐습니다. 딸아이는 조카들에게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을 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새 수저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나머지 조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시누이들과 아주버님도 놀라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조카들 얼굴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하얗게 질려버리니 저는 대체 딸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왜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았는데 제 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대답을 해서 절 깜짝 놀래켰어요. 그냥 언니 오빠들이 여태 한 말 전부 잘 알아들었다고. 수저 금방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 더 필요한 거 없냐고도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이 없더라. 하긴 이따 다들 클럽 가서 양주 마신다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 아, 큰아버지. 근데 차 키 잘 갖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큰오빠가 술을 엄청 먹던데. 오늘 큰아버지 차를 끌고 나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저 새끼가. 야, 그 말 진짜야?
아니야. 무슨, 야, 너 뭔데 갑자기 이간질을 시키고 난리야. 아, 그리고 작은 고모, 승주 언니 남친 있는 거 아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다가 나온 것도? 야, 너 입 안 닥쳐? 저희 딸의 말에 순식간에 조카 2명이 벌개진 얼굴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남편은 제 딸을 향해 오려는 큰 조카 앞을 재빨리 가로막고 서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 자식이 어른들 있는 밥상머리에서 빨리 자리에 앉아. 그리고 할머니, 이미 재산 상속하셨어요? 다들 집에 차 한 대씩, 가방 하나씩 샀다는데요. 할머니 돈으로. 그 말에 할머니 눈빛이 곧바로 형형해지셨고 이번에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까지 쩔쩔 매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자기 딸에게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이런 자리에서 해? 라고 타박을 주더군요. 본인 말로 인해 제 딸의 말이 사실인 게 확정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의 말에도 아주버님을 향해 무섭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사실이냐? 니들이 내 돈을 뒤에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아우, 뭘 빼돌려요. 그냥 엄마 밑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차 뭐 얼마 하지도 않아. 우리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치? 이놈아, 속일 걸 속여.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장사꾼으로만 평생을 살고 네 애미로도 평생을 살았다. 너 거짓말하는 거 하나를 모르겠어? 자식 농사 저리 망쳐놓고 니들은 돈이나 빼들려고 히덕거리고 앉아있단 말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요. 오바 말은 엄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도 그 입 닫아. 다 큰 처녀인 딸내미 하나 간수 못하고 벌써부터 남자랑 붙어먹는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 쟤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대학교 하나 제대로 못 보낸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려 들어?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며 호통을 치셨고 조카들도 이 사건이 엄청난 일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그칠 줄을 몰랐죠. 니네 셋 앞으로 출근하지 마라. 어차피 출근해서 직원들 부려먹기나 하고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출근은 뭐 하러 하고 돈은 뭐 하는다고 받아가냐?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 말에 아주버님도 두 시누이도 조카들까지 전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10명이 넘는 성인들이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비니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죠. 흡사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비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고 저희 부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시어머니가 귀가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리면서도 시어머니가 세 사람을 해고하겠다는 얘기가 설마 진심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돌아보시고 작정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기어리 너 잘 들어라. 앞으로 네 형 누나한테 상속할 건 없을 게다. 내 살아생전에 네 몫의 유산은 미리 건네줄 테니 당장 내일 우리 맨날 가는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엄마, 괜찮아요. 아니 그것보다 그럼 당장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시게요? 일단 형 누나들이라도 운영을 해야. 내가 걔네 시원하게 말아먹으라고 여태껏 장사해왔는 줄 알아? 알아서 물려줄 사람이 있으니 넌 신경 꺼. 원래도 가게 일은 신경도 안 쓰던 놈이. 그리고 슬기 너.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부르시더니 한동안 말없이 노려보셨어요. 저희 딸은 약간 겁먹은 눈빛으로 네 라고 말할 뿐이었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성격이 불같아서는 다음부터 그런 얘기 떠벌떠벌 하지 말고 나한테 얌전히 와서 말하거라. 알겠어? 아, 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럼 다들 가봐라. 슬기애미는 집에 들어가서 나한테 애 등록금 좀 알려주고. 저 대가리 시꺼먼 놈들한테 들어가던 거 차라리 슬기 학비로 돌려버리는 게 낫겠구나. 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어머님 생활하시는데 사용하세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 줄 때 받아. 시어머니는 호통을 치시며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시어머니 댁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딸에게 모든 지원을 돌리셨어요. 사실 저희 딸은 교환학생도 고민 중에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넉넉하게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동안 조금씩 미뤄왔던 지병 치료도 받을 수가 있었고, 딸아이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모을 수가 있었죠.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저도 최근 들어서 처음 알았네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주버님과 두 시누이는 시어머니 돈만 믿고 여기저기 대출까지 끌어와 사치를 부리던 습성 때문에 빠르게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스스로 자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놓아야 한다는 것도 그들을 보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비상금을 저축하고 있는 돈 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당연한 행동들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나이 50 넘게 먹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새 남매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거나 의리의리하게 잘 살던 집도 결국은 내놓고 겨우 작은 동네로 이사가거나 차도 가구도 전부 팔아넘기고 텅 빈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거나 하는 등 놀라운 정도로 파국을 맞았어요. 시어머니 지원이 끊기자마자 이혼을 당한 작은 시누이가 가장 충격이었네요. 그간 가족 내 분위기가 어떤 꼴이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내미 덕에 직장에 쌓아두었던 연차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여유로운 때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둘 다 직장을 관둬도 되지만 앞으로 저희의 노후를 위해서 혹시 모를 또 다른 일을 대비해서 계속 회사는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같은 직장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출근을 안 하는 건 또 허전할 것 같고요. 대신 내후년쯤에는 유럽 여행을 장기간 다녀오기로 하고 차근히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저희는 누구처럼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지원에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힘을 잃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지금 같은 큰 행운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끝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중엔 워낙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으시니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여자가 뭐 그리 깊은 사연이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얼마 전 나름대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지 뭐예요. 이 사건을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해 주다가 문득 사연으로 남겨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살롱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길 바라면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결혼하기 전 정말 크게 착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이라는 범위에 대해서였어요.
결혼 전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시댁 식구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먼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정서상 시댁살이를 한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시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못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라는 존재였어요. 남편과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남동생만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서 내심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 까칠하고 별난 시누이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워낙 많이 봐와서 제 손이 시누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별나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하던 당시 기준으로는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라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꼭 시부모님 될 분들을 먼저 배워라는 거였어요. 사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교제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뵌다는 게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늘 기피하게 됐었는데 시부모님 될 분들을 먼저 뵙고 결혼을 하니 더 좋았다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깊이 새기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좋은 분들이든 나쁜 분들이든 먼저 뵙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저도 꼭 그런 자리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는 20대 끝자락에 만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 수 없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실은 제가 20대 내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남편을 만났을 즈음엔 제 공방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품 디자인 관련 직무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전공은 도예 쪽이었어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디자이너라는 직무를 선택하고 커리어도 제법 괜찮게 쌓았지만 직장생활 자체가 잘 맞는 편도 아니었고 일에 흥미도 잃어가면서부터 자꾸 잊고 있던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뒀던 돈과 퇴직금으로 공방을 차렸어요. 그때는 오래 만나고 있던 애인과도 헤어진 상태라 정말 제 삶을 전환할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차마 못 이루고 있던 꿈이라도 이뤄보고 싶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금방 실행에 옮겼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던 와중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머릿속에 온통 도자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애는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친구의 지인으로 참석했던 남편은 첫눈에 봐도 호감이 가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도예 공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줬고 공방에도 놀러와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친구들조차도 별로 관심 갖지 않던 제 공방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저도 많이 들떴어요. 처음 놀러온 날은 꽃다발도 선물해줬고 등을 다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공방이 너무 예쁘다며 자주 놀러 오겠다기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에도 말없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겼죠. 사실 남편에 대해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본 게 전부였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도전하고 좋아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연애하는 기간 내내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시댁 식구들에 관한 걱정도 딱히 없었어요. 딱 봐도 가족끼리 너무 화목해 보였고 하나뿐이라던 남동생과도 몇 번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의 조언을 잊지 않고 연애한 지 1년이 넘었을 때는 남편의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어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반전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쩜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참한 처녀가 우리 아들이랑 만날까? 둘이 정말 잘 어울리네. 보기 좋아. 우리 동욱이랑 오래 만났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쁘게 만날게요. 그래. 도자기 공방을 운영한다면서? 내 꿈이 예쁜 예술가 며느리 하나 얻는 거였는데 공방에 한번 놀러 가봐도 되니? 엄마, 무슨 며느리예요. 부담 주지 마요. 왜? 오래 만나서 며느리까지 되면 더 좋지. 안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공방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예쁜 도자기 세트 빚어서 선물로 드릴게요. 어머, 정말? 너무 좋네. 꼭 놀러 갈게. 고마워.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 남자친구 쪽 부모님께서 과연 달가워 하실지 의문이었는데 만나 뵙자마자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별로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두 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술잔이나 화병 등을 빚어 선물해드리곤 했죠. 그렇게 평탄하고 안정적인 연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도련님께서도 사귄 지 1년 정도 된 애인을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시켜드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어떻대? 당신도 같이 만나봤어? 나도 같이 만났지. 땡땡이 생활관광이라고 큰 기업에 다니는 모양이야. 어머, 거긴 당연히 나도 알지. 와, 도련님 능력 좋으시네. 그러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셔. 정말? 왜? 일단 당신이랑 동갑인데 동생보다는 연상이기도 하고 동생보다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동생을 좀 대놓고 무시하더라고. 부모님 앞에 계신데도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지. 사실 둘이서만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학력도 동생보다 높고 동생을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잔소리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정말 보기 좋지 않더라. 당연하지. 가족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좀 너무하긴 했다. 아무튼 성격도 좀 드세 보이고 해서 가족들은 별거 달가워하진 않아. 당신도 만나보면 알겠지만. 남편한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원래 시부모님 연세쯤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좋으면 아들 기가 죽는다며 좋아하지 않으시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련님 여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단 시부모님께 의외의 면이 있구나 했어요. 많이 열리신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옛날 분들이시긴 하구나. 새삼 깨달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연애할 때는 동서랑 만날 일도 그럴 걱정도 없다 보니 그때 들은 얘기는 제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하지만 도련님이 1년 정도 연애를 끝마치고 돌아온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편네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 30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남자들은 요새 더 늦게 간다던데. 엄마,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결혼하면 30이에요. 저야 안 급하다고 해도 누나는 30대가 훌쩍 넘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더 좋을 상황이라고요.
누나가 많이 불안해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연애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이 결혼은 무슨 결혼. 며느리 되래가 우리 마음에나 들으면 모를까. 아직은 너무 빠르다.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엄마, 그냥 허락 좀 해주세요. 직장도 좋고 학력도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결혼은 그런 조건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어야지. 그 애는 너무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애야. 네가 사람 볼 줄을 알아야 말이지. 좀 더 겸손하고 예의를 갖춘 아이를 만날 수는 없는 거냐? 형 연애는 지지해 주셨잖아요. 왜 저만 반대하시는 건데요? 그 애랑 같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둘이 나이도 같은데 왜 그 애 쪽만 결혼을 그리 급하게 서두르느냔 말이야. 결혼도 순서가 있는 거지. 니네 형이 결혼하기 전엔 절대 안 돼.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무리 반대해도 도련님이 듣지 않자 급기야는 저희 핑계까지 대면서 도련님의 결혼을 막아보려 하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커플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도련님도 은연중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을 못 하셨나 봐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 안 있은 후에 도련님께서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형수님은 저희 형이랑 언제쯤 결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저 시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만나자마자 저런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과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 일을 하느라 바빠서 32살이라는 나이였지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체감상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굴레의 연속이어서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했지만 무리해서 공방을 차린 만큼 저희 가족에게도 주변의 제 꿈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 업계에서 제대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남편 역시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었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동생의 질문을 듣고는 둘 다 벙찔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1, 2년 정도 더 만나고 결혼할까 했는데 왜 그래?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말문을 텄어요. 대답을 들은 시동생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는지 사색이 되더군요. 만난 지 꽤 됐고 형은 나이도 있으면서 뭐하러? 슬슬 결혼해도 되지 않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지 임마.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 엄마가 우리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해. 우린 그런 거 상관 안 하니까. 그래요. 먼저 결혼하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저흰 괜찮아요. 형도 봤잖아. 엄마 아빠 서슬 펄해져서 형 장가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형수님이 못 보셔서 그래요. 어차피 결혼하실 생각이시면 1, 2년 빨리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돈도 빨리 모을 수 있고 좋으실 거예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도련님이 너무 애걸복걸 매달리시니 참 난처하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땡기는 거야 생각지 못한 일이긴 해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속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 속도에만 맞춰달라고 하니 난처했어요. 야, 이게 그렇게 떼쓴다고 될 일이야? 우리도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일이고 재수씨도 이 사람이랑 동갑이라며?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재촉이야? 너야말로 더 만나보고 결혼해도 되잖아. 니네 입장만 주장하기엔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누나 쪽에서 너무 불안해하는데 어떡해.
당장 결혼 준비해도 1년이 걸리는데 확신을 주지 못하면 헤어지겠다잖아. 야,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필요해서 너랑 만나는 거면 너도 필요 없다고 해. 나는 누나가 필요 없지 않은데 어떡해. 나도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막무가내로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시댁살이 엄청 시킬 거라고. 자긴 그럼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하참, 우리 결혼에 왜 그리 집착을 하나 했더니만 너 지금 재수씨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남편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노발대발했지만 전 그때만 해도 동서 입장을 같은 여자로서 대충 이해하기는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아직 사람을 만나보기 전이라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본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시댁인데 시부모 뜻을 거스르고 먼저 결혼을 했다간 시댁살이를 2배로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했죠. 그렇다고 결혼을 늦추기엔 저희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한정 저희만 기다리시며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것도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으니 당시 그렇게 결혼하기 어린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진작 결혼을 생각하고도 남았을 나이였죠. 다만 저는 인생에서 너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었기에 염두에 두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때서야 저도 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가까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직 30도 되지 않은 도련님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인데 30대 중반이 된 남편 생각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긴 고심 끝에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도 이제 결혼 준비할까? 뭐? 설마 내 동생 때문에 그래? 괜히 저 녀석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어. 괜찮아. 뭐하러 우리가 쫓기듯 결혼해. 사실 어차피 결혼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말도 많고 결혼 미룬다고 내가 언제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위치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요즘은 좀 지치기도 해서 안정된 울타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도련님 때문만은 아니야. 그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워낙 요즘 사람들이 도자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 매출은 늘 저조했어요. 공방 운영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로 몇 년째 버티다 보니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살짝 지치더라고요. 모아놓은 돈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을 때라 그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결혼은 겨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된 김에 우리 결혼을 땡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나야 당신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었지. 내 동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나도 결혼은 빨리 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저희도 결혼을 예정보다 빨리 서두르게 됐어요. 도련님 쪽에선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셨죠. 형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요? 저도 덕분에 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내년 이맘때쯤으로 홀 잡아놨어요. 도련님 때도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별일 아닌데도 괜히 큰 일이라도 한 것 같고 덩달아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개월 간격으로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것조차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가 넘어간다고 동서쪽에서 서두르더군요.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싶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서 겸사겸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동서의 태도가 묘했어요. 도련님이 워낙 저희에게 고마워해서
동서도 같은 입장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인 모양이더라고요. 우선은 시부모님 쪽에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 보니 저와 동서를 은근히 차별하시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저희는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갑끼리는 보통 서로 동서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동서가 먼저 호칭 정리에 대해 말을 꺼내기에 저도 딱히 형님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은 없어서 서로 편하게 호칭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대화를 듣던 어머님께서 끼어드시더군요. 뭐야, 둘째 너 왜 첫째한테 동서동서거려?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머님, 저희 동갑이라서 서로 동서라고 부르기로 정리했어요. 동서는 무슨 동서? 아무리 동갑이라도 먼저 결혼했고 어엿한 남편의 형 부인인데 형님이라 존칭을 해야지. 네? 어머님, 그래도 동갑인데 제가 어떻게 형님 거려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죠? 그렇죠, 동서? 네, 어머님. 저는 호칭은 크게 상관없어요. 서로 불편하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게 좋아요. 너희끼리는 괜찮다고 해도 다른 어른들이 보기엔 영 껄끄러운 일이다.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호칭을 하든가 하고 적어도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서 호칭하는 게 맞다. 알겠니? 네. 그전까지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던 사이였는데 호칭이 형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동서가 묘하게 저한테 틱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일 때문인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서 어머님께 따로 부탁도 드려봤어요. 어머님, 요즘은 호칭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저를 형님으로 부르는 걸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요. 걔는 적당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날뛰레다. 호칭이라도 제대로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평소 제 부탁을 흔쾌하게 잘 들어주셔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의외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만 빼면 저에겐 너무 좋은 시부모님이라 더 이상 부탁드리기도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동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정말로 동서가 도련님보다 좋은 조건이라서 괜히 마음에 그러시는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동서가 시댁에는 마음 붙일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서를 나름대로 잘 챙겨주려고 만날 때마다 선물이나 상품것도 챙겨주고 했죠. 처음 한두 번이야 딱히 돌려받을 생각 없이 챙긴 거지만 그렇게 서너 번이 넘어가니 정말 쓱 받기만 하는 동서가 좀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몇 번의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동서가 본인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늘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여기 포도를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동서랑 도련님도 좀 먹어보라고 챙겼어. 어머, 포도요? 아, 안 그래도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샤인머스켓을 보내줬는데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다 보니 일반 포도는 좀 맛없게 느껴지긴 하던데. 어쨌든 맛있다니까 잘 먹을게요. 회사에서 샤인머스켓도 보내줘? 회사 좋다. 그쵸? 이래서 여자건 남자건 대기업을 다녀야 한다니까요? 형님도 옛날엔 회사 다니셨다면서요. 왜 때려치신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공방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관뒀지. 얘기 못 들었구나? 아, 그래요? 근데 그 공방 일이 재밌어요?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도자기만 빚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취미로 해도 되잖아요. 먹고 살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취미 수준이긴 하지. 돈이 되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좋겠다.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시니까
형님은 그냥 공방 운영이나 하면서 여유롭게 사셔도 되겠네요. 근데 그거 팔리긴 팔려요? 요즘 누가 도자기를 그렇게 사나 싶어서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 그래서 취미 수준이라고 한 거잖아. 어머머, 맞다. 그러네요. 아니, 사실 저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 능력에 기생해서 사는 여자들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그런데 형님 보고 생각이 바뀌었지 뭐예요.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렇게 놀면서도 잡동산이나 하루에 한두 개 팔아도 시부모는 예술가라고 칭송해주지. 남편은 뻣빠지게 번 돈 갖다 바치지. 좀 무능력하긴 해도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일 하나 하면 적자가 나오든 어떻든 사람들은 잘 모르고 멋있다고 해주니까요. 그런 인생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동서, 그건 그냥 날 깔보는 말이잖아.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말을 해. 어머? 깔본 거 아니에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을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좀 허탈해서 그래요.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 간 게 아닌데. 이런 조건으로 저보다 조건 안 좋은 남자한테 시집 오면 시댁에서 좀 떠받들어 줄 줄 알았더니 웬 잡상인 같은 일이나 하고 있는 형님을 더 대접해주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동서는 말하기 전에 생각이란 걸 안 해? 어머님이 왜 그렇게 대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조건이고 뭐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동서를 이뻐하겠어. 아니 형님, 형님이 저처럼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나보다 조건도 낮은 남자,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눈 감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예쁜 나이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날짜도 밀리고 제가 억울해서 살겠냐고요. 동서는 그야말로 나사가 한번 풀리면 최소한의 선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처음 동서를 보고 온 날 얼버무리듯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동서의 평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다거나 드세 보인다는 성격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전까지는 별로 느낄 새가 없다가 본인이 화가 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거침없이 본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봐왔던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굳이 아들보다 조건이 좋은 며느리를 질투하실 성품이 아니셨는데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날은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동서와 대판 싸웠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비난하고 깔보는데 제가 굳이 참을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싸운 후에는 필요 이상의 말은 섞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일에 더욱 매진했죠. 단순히 도자기를 빚고 굽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만들던 정통 도자기보다는 좀 더 작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도예를 일상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추가해 화장품 공병 세트를 만들었어요. 동양풍의 디자인에 현대적인 물품의 결합이 더해져서인지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반응이 오더라고요. 구매하고 당장 쓸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인 것들이다 보니 예전보다 판매량도 훨씬 늘었어요. 그렇게 아름아름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 브랜드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러니 어쩌다 한번 열었던 공방 원데이 클래스에도 신청자가 점점 늘더라고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게는 아주 큰 것이었어서 일을 하는 성취감과 재미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단골도 생겼어요. 저희 단골들 중엔 중후한 미를 가지신 한 노부인이 계셨어요. 종종 아드님을 데리고 방문을 하거나
혼자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하셔서 그릇 등을 만들어 가셨어요. 워낙 품위 있고 다정하신 분이라 저도 꽤 좋아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는 저한테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화장품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어머, 정말요? 어떤 거예요? 저의 영광이죠. 이번에 우리가 향수를 출시할 예정인데 향수병을 좀 부탁할까 해서 3가지 향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향수의 컨셉이 동양의 꽃에서 영감을 얻은 시리즈라서 딱 봐도 패키지에서 동양풍 느낌이 났으면 하는데 한정판 향수로 도자기병에 출시를 했으면 해서. 어머, 정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직원한테 컨택하라고 할 테니까 기획안 확인해보고 연락 줄래요? 저야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럴게요. 사업가이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는데 덕분에 재미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기획안을 보니 정말 제 취향이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컨셉이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게 됐죠. 남편도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니 브랜드 이름을 더 알릴 수 있겠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발걸음 내딛고 있느라 시댁일은 까맣게 잊고 있을 때쯤 어머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첫째야, 잘 지내지? 요즘 일하느라 많이 바쁘다면서. 네, 어머님.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해요. 바쁜 게 좋은 거지. 죄송하기는 뭘.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말이다. 둘째랑 크게 싸웠다면서. 아, 정말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 혹시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못 오고 있는 걸까 봐 문득 걱정이 들었지 뭐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그 일로 동서랑 서먹해진 건 맞지만 못 찾아뵌 건 제 불찰이에요. 저희 공방 원데이 클래스 단골 수강생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서 좋은 기회로 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만 잘 마치면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 너무 잘 됐다. 드디어 네가 하는 일이 빛을 보려나 봐. 우린 너 믿고 있었잖니. 워낙에 손재주도 좋고 감각도 뛰어나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일 잘 마무리되면 제가 또 예쁜 도자기 세트 선물해 드릴게요. 아우, 말로만 들어도 고맙네. 그럼 바쁜 일 끝나면 연락 주렴. 네. 어머님과는 그 정도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그 뒤로는 정말 일에만 매달렸어요. 시댁에서도 제 사정을 아니 굳이 저를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점이 참 감사했어요. 나중에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보니 제가 협업하는 회사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아주 큰 화장품 회사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우연인지 동서가 다니는 회사더라고요. 단골 손님이었던 분께서는 경영진 중 한 분이셨어요. 알게 된 순간부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반응일까봐 처음부터 숨기셨다고 웃으시며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출시만을 앞두고 있을 쯤이 되자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소상공인 브랜드인 저희 도자기 브랜드와 유명 화장품 기업과 콜라보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적지만 직원도 몇 명 뽑게 되었죠. 그렇게 일이 한참 잘 풀리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공방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요즘 워낙에 바쁘잖니. 알면서도 한번 들여다보질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커서. 직접 만든 도시락인데 챙겨 먹거라. 세상에,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네 거 사는 김에 둘째 것도 좀 쌌어. 회사가 이 근처지?
전해주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거라. 네? 동서랑요? 둘이 껄끄러워졌다는 건 알지만 그게 돌이켜보니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둘째한테 잘해줬으면 둘째도 너에게 괜한 앙심을 품지 않았을 텐데. 내가 워낙 너만 예뻐했으니 둘째가 살아온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그냥 저희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들의 불화의 원인이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인이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비단 그뿐만이었을까요? 애초에 동서의 이해심이나 인품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았으니 저를 시기하고 못된 말도 서슴지 않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위해 손수 육첩 도시락까지 만들어서 화해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신 어머님의 의도에 정말 순수하게 감동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겠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둘째가 밉대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다. 수습을 너한테 부탁하는 것도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평생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갈수록 대면대면해져서야 쓰겠니? 내가 부탁 좀 하마.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바쁘다고 시댁일을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어머님 말씀대로 언제까지고 동서와 척을 지고 산다고 좋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동선의 회사로 향했죠. 동선의 회사가 저희 공방이랑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딱 직장인 점심시간 때쯤이라 건물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바로 전화를 했는데 동서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 문자를 남겼어요. 동서, 지금 나 회사 앞이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 잠깐만 시간 내줄래? 하지만 동서는 묵묵부답이더라고요. 2통 정도 전화를 더한 뒤 받지 않길래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서부터 외부인 출입 금지라며 거부를 당했어요. 잠깐 전해줄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맡겨놓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억울해서 도시락을 맡겨놓고 가버릴까 싶었지만 어머님께서 힘들게 손수 싸주신 보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먹다 체하든 말든 동서랑 한 끼는 먹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바쁘면 잠깐 전화라도 해줘. 전해줄 게 있어서 그래. 그렇게 앞에서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동서, 뭐예요 형님? 그래 나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형님이야 차단한 지 오래됐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슨 급한 연락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차단까지 했어. 됐고 여긴 왜 오셨어요? 촌스럽게 그 보따리는 또 뭐예요? 설마 우리 회사에 도자기 팔아보려고 왔어요? 도시락이 보따리에 들어있어서 도자기로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요 경비! 이 잡상인 좀 내쫓아주세요. 우리 회사 건물 경비 진짜 삼엄한데? 잡상인이 어떻게 들어와 있대? 동서, 잡상인이라니 그게 아니라 동서랑 밥 한 끼 하려고 온 거야. 이거 어머님이 우리 공방까지 손수 가져다 주셨어. 동서랑 먹으라고.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 알았다면 나도 안 왔을 텐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래, 그럼 이것만 전해주고 그냥 가볼 테니까 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동서에게 보따리를 쥐어주고 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듯 떨어뜨려 도시락통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머, 도자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도시락이었네?
도자기였다면 다 부서지고도 남았을 거였어요. 바닥에 어머님께서 싸주신 반찬들이 굴러다니는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 진짜 제정신이야?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서 동서한테 달려들려는데 누군가 저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그 임원뿐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사이 안 좋은 동서예요? 전무님. 죄송합니다. 소란스럽게 굴어서요. 얼른 정리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님께서 솜씨가 좋으신 것 같은데 아깝게 됐네. 그때 말했던 동서가 우리 회사 직원인 줄은 몰랐는데 왜 말 안 했어? 네? 말씀드려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괜히 이런 걸로 피곤하게 해드리기도 싫고요. 아니지, 말했어야지. 우리 회사는 능력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인데 어머님이 싸주신 도시락 같이 먹자고 들고 온 형님을 잡상인 취급하면서 저러는 건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너무 창피한데? 능력이 많이 좋으신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무님. 그나저나 저희 형님이랑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몰랐나 보네. 우리 회사 땡땡땡 브랜드랑 협업 중인 도자기 브랜드 대표신데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직접 컨택한 대표님이라 나한테는 기빈인데 막상 회사 직원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당황스럽네. 능력이 얼마나 좋길래 그런 인성으로도 우리 회사에 붙어있는 건지. 내가 앞으로 지켜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사색이 된 동서가 이성을 잃고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무님은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고 회사 앞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네. 공방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체면이 서봤네요. 감사하긴 진짜 본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면서 새삼스럽게. 도움이 됐다니 기분은 좋으네.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시고는 다시 회사로 들어가셨어요. 몇 개월 뒤 동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동서가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적자가 나서 모든 책임을 동서가 쓰게 된 모양이었어요. 힘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보였던 모습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제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은인도 만나고 저를 못살게만 굴던 동서도 퇴치하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권선징악을 믿지는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동서는 업계 평판이 꽤 안 좋았던 모양인지 아직도 번번이 실패하고 백수가 돼서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살아요. 저는 동서가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던 회사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2차 협업 제안 받았고요.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세상 일은 살아봐야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